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1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가자 전쟁이 아주 중요한 시점을 이제 지나가고 있죠. 자, 이스라엘 내부 입장을 보더라도 더 이상 휴전을 계속 연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에요. 또 그와 동시에 미국은 이제 전 세계 여론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돌아선 거. 그 말은 유럽의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 전과는 달리 또 이미 힘도 빠져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만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미국 정부가 놀랍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과는 다르게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국내에 반발이 크다. 바이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재선을 원한다. 재선이 아니면 실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제가 지금 제목에 아마게돈이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아마 들어보시면은 제 말이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게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의 설득이 먹히기보다는 아마게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이 상황이 이 상태로 진전돼서 평화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보다 오히려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자, 지금의 휴전 상태는 휴전이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된다. 이제 가자 북부는 정리가 됐고 가자 남부로 간다. 이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뒤에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확인이 되고, 또 이 휴전 기간 중에 오늘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마스가 인정을 했죠. 하마스의 총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6명 정도가 부상했다. 이런 게 나왔고, 아마 동영상도 공포가 이렇게 알려지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휴전 기간 동안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죠. 거기서 피납된, 체포된 별 이유 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이 133명에 이르고 있어요. 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풀어준, 그들이 억류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35명에서 40명 가량이에요. 그보다 한 3배 가까운 인원을 다시 잡아들인 셈이에요. 자, 풀어준 많은 인력들도 적절한 어떤 법의 판단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자, 이것은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게 평화협상으로 가기 위해서 국면이 자꾸 순화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자, 오늘 블링컨이 4번째로 이 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지금 방문을 했어요. 상당히 강력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좀 여러 가지 발표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간단하고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화가 났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화가 났을 수 있겠다. 즉,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에서 조건을 붙인 지지로 돌아섰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기분 나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블링컨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의 입장과 현재 전황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줘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블링컨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수개월 더 지속할 명분은 지금 부족하다. 그 말은 한 달 안에 끝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면담 말고 비공식적인 면담에 대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신문에 흘러나왔어요. 자, 그것을 지금 힌두스탄 타임스가 좀 실어 나른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몇 주 안에 마쳐라.
즉 한 달 안에 마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화가 날 만하겠죠. 예. 왜냐 내 딴 해오는 이 전쟁이 오래갈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해왔거든요. 자, 그의 발언을 좀 더 보면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이 보입니다. 많이 순화됐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차피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전 세계 공표를 했고 유일하게 외롭게 남아있죠 지금. 그리고 UN 안보리에서도 휴전 결의안을 미국이 거부했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일단 크게 데미지를 입었지만 이걸 가장 부드럽게 소화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가자 남부에서는 북부처럼 하면 안 돼. 200만 명의 민간인이 있다. 자, 북부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하루 만에 24시간의 시간을 주고 수십만을 남쪽으로 피난 가라고 그랬죠. 남쪽으로 피난 가놓으니까 이제는 남쪽으로 공격하겠다. 북쪽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게 디폴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하나 확인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일반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일반 팔레스타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탈선 동물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부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처럼 가자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들겠다. 주변국으로 다 쫓아버리겠다. 그 다음 웨스트뱅크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순수 이스라엘 유태인들로만 가득 찬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게 우리를 테러 위협에서 제거하는 유일하고 항구적인 방법이다.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두 나라 국가 솔루션 해결책은 말도 안 된다. 예,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다. 그게 지금 여러 소스를 통해서 들어볼 때 갈수록 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은 그들을 팔레스타인이 민간인, 여자, 아이, 거기는 나이도 어리고 어린애들도 여자도 테러리스트 많다. 다 동조자들이다. 이쪽에선 가정주부 같지만 저 골목을 지나서 돌아 나올 때는 테러리스트가 돼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주변국들이 지금 다 거부했지만 팔레스타인들을 밀어내는 것을 특히 이집트 이런 데가 이제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겠다.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약간의 정상적인 사고에서 좀 탈피한 약간 어디에 도착된 듯한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의아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이게 미국의 조건이에요. 예. 이걸 주변에서 보면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더더욱 세계 이론은 멀어지는 거죠. 북부 쪽만 해결하면 끝날 것처럼 하더니 남부로 사람을 모아놓고 남부를 추가로 공격한다? 그리고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그런다? 이미 반대한다는 의사를 다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마저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는 게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게. 자, 공격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민간인 피해가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난민이 되는 것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은 아예 쫓아낸다는 것을 가자지구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정리가 되면은 웨스트뱅크도 야금야금해서 다 밀어내야 되겠다. 왜? 가자지구만 밀어내고 웨스트뱅크만 남겨두면 웨스트뱅크의 사람들이 또 가자지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말을 했다? 예, 사람들 피난을 덜 가게 해라. 왜? 집을 잃고 모든 걸 잃고 사람들이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자지구 남부에서. 그죠? 예, 부서진 소뚜껑을 뒤집어서 부서진 소뚜껑에다가 밑에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난 아시죠? 인도 식당 나오는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빵 납작한 거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유엔 시설을 공격하지 마라.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유엔이 지금 수십 명이 죽었고 유엔의 여론이 유엔이라는 기관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유엔 산하 기관조차도. 그리고 지금 유엔 안보리의 지금 의장국이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중국이에요. 잘못하면 미국이 만들어놓은 유엔에서 미국이 고립되게 생겼거든요. 외교적 강등이죠. 예, 이군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또 굳이 군사시설을 공격해야 되면 민간인 대피구역을 확보해라.
그 안에 민간이 모여라. 그래놓고 폭격해라.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게 한번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네타냐후가 이게 관건이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요. 블링컨이 이스라엘의 작전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려준다고 봅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가 당연히 없었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도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 저는 블링컨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하고 미국은 지원을 한다는 의사만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부대처럼.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죠. 미국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받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모두 고립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만큼 고립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외교적으로.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쭉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내용까지 감안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민간인 피해가 날지 안 날지 그게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바이든이 네타냐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쭉 정치논평에서 지적했던 것이 전부 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작전 개념이 뭐냐? 이스라엘 작전 개념? 가자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는 거. 힘으로라도. 주변 나라가 원치 않더라도 밀어낸다는 거.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생각이 안 나게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 정남이가 떨어질 때까지. 이거죠. 그럼 미국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즉, 이 말은 뭐냐? 작전 개념에 민간인을 살상하겠다, 고의적으로. 그게 들어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차마 그렇게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렇게 답을 해요.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하마스 퇴치에 단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스라엘 내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법 같은 걸 헌법 같은 걸 계약을 시도하면서 내분 상태까지 갔다. 내전에 이를 수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런 것만이 지금 알려져 있는 건데 서방에 잘 안 알려져 있는 우리 언론에도 당연히 그렇겠죠. 안 알려져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 미국의 이 압박이죠.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어제 맥그레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가자 전쟁을 여기서 멈추면 현재 이스라엘의 여론을 봤을 때 네타냐후가 오히려 위험하다. 계속 굴러가야 된다. 외부에서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야 된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즉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하기 이전부터 짜여졌던 계획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부 여론이 어떻느냐 이걸 한번 보실까요? 타임에서 나온 11월 10일 기사예요. 이게 바깥으로 거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내부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실어 나른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인질 교환을 위해서 휴전을 하고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인질을 더 이제 교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부 여론은 적극적으로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90%가 인질 교환을 위한 휴전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존의 공격 방식대로 계속 해라. 벌어진 일,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여론입니다. 자, 이 90%의 지지율이거든요. 여기서 네타냐후가 미국의 힘에 굴복을 해서 여기서 평화협정으로 가면서 두 나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최강성이 아니라 네타냐후의 내각에 있는 사람이 더 강성이다. 지금 네타냐후가 휴전을 계속 늘리면은
나는 정부를 떠나겠다라는 내각 관료가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이제 고령의 사람이 자기 딸이 처음에는 납치가 돼서 간 줄 알았어요. 하마스 공격으로. 그래서 슬퍼하다가 뒤에 그의 딸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 같다.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사망한 것 같다. 하마스 공격으로.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반가워하는 그런 기사가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납치돼 실제로는 살아서 인질이 됐다고 웃으면서 돌아왔지요. 자,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고, 얼마 전에 콘서트장에서 이스라엘군의 그 아파치 헬기가 그들 민간인을 살상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발로. 그때 그게 명령 없이 조종사의 자의적인 판단이었겠느냐, 이런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우에서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하마스가 인질을 잡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주저없이 탱크 포탄까지 쏴제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서로 교전해서 이스라엘군이 인정사정 없이 사격해서 이스라엘 민간인의 살상 여부에 무관하게 상대방을 진압하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이 용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렇기 때문에. 즉 인질 며칠 안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마스만 몰아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전부 다 전도돼 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 네타냐후 내각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내각이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강력히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전 세계랑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이유랑 같아요.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 내 말을 챙겨달라. 우리만 잘하든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다 이야기해주고, 우리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눈 질끈 감고 좀 강하게 해라. 이런 정부들이 지금 정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순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밀려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내막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마침 좋은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이름은 좀 어렵고 성은 크루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여러 인터뷰에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이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국의 정보부인 M16대 틀릴 수도 있는데 M16일 겁니다. 즉 우리 제임스 본드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속한 기관이 그거예요. 우리의 국정원 같은 곳이죠. 거기서 16년간 정도 상당히 그 이상 근무한 첩보원 출신이에요. 첩보원 출신이고 외교관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로 여기저기서 활약을 했어요. 마지막에 활약한 게 중동이었고, 그 신분이 결국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넌 나가라. 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레바논에 눌러 앉아서 서방과 그리고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우리도 보면은 국정원 직원들이 해외 공간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나가 있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판 007이에요. 현실판 007. 네. 사실 아까 블링컨의 언급을 보더라도 너희들의 작전 개념이 뭐냐?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외교부에서. 즉 미국 CIA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바깥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형과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를 만나기 좀 어려운데, 지금 크룩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가 재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정치 구도가. 우리도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민주당이 다수석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소수고, 그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게 현재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여부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두 가지 큰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유태인들을. 예. 거기가 우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는 그룹은 뭐냐? 유럽에서 주로 거주하던 문명의 혜택을 봐서 다시 중동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인들, 홀로코스트의 후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을 때 멀리 안 가고 주변 중동에 살다가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과 섞여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자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되어 있대요. 자, 첫 번째 그룹이 우세한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이 열등한 그룹인데 숫자 차이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주로 어디냐?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뭐 이런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화이트 칼라층이 많은 거죠. 반면에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유태인들은 주로 정착촌에, 우리말로 하면 촌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하고 계속 부대껴야 되는데 그쪽에 주로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정치 구도는 최근의 선거에서 그런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류 유태인 그룹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서 상당히 안정적 의석을 확보했고 네타냐후가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 그룹이 합리적이지 않고 상당히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흐름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그게 네타냐후를 지지하면서 전쟁으로까지 간 덕분에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은 전체를 그렇게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눈이 갔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제가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살짝 틀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마스가 공격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알 악사 모스크라는 겁니다. 예. 이게 있는 지역이 약간 볼록하고 자그마한 동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템플 마운트라고 불리는 데인데 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한테도 성지로 불리게 된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유대교회도 성지죠. 그래서 알 악사 모스크는 메카, 메디나 다음에 제 세 번째로 신성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슬람의 정신적 고향인데 여기에 이 지하에 벙커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이 있기 얼마 전에 네타냐후가 내각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 그림은 이미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법도 바꾸고 향후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느냐. The Great Israel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건설.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던 세력들이에요. 거기서 당연히 여러 장관들도 배출했겠죠. 그래서 장관들이 뭐 핵 공격하겠다, 뭐 험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단일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 그룹이 네타냐후보다 더 강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그래도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데 밑에 장관들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도착돼 있어서 바깥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거다.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이다. 이렇게 되면 치부가 된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그래서 전 세계 이론이 돌아설수록 본인들의 성스러움이, 본인들의 당위성이 더 선명해진다고 느끼는. 그래서 제가 도착 상태에 다다랐다. 전 나라가 아까 90%가 지지한다고 했죠. 그렇게 다 끌려 들어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정권에서도 원하는 건지 몰라요. 예.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영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주변에 뛰어난 전문가들은 초빙을 하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죠.
그래서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듯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고 있죠. 그가 과연 껍질만 대통령 아닌가? 각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행태를 보면은. 자, 거기다가 미국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선거가 다가오면은 우리의 네타냐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했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예, 이슬람의 핵심 성지 밑에서 향후 이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몰아낼 것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게 제 짐작입니다. 하마스의 공격 날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다뤘지만 이집트가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다가 공지를 줬죠. 불이익이 이상하다. 이번에 진짜 크다. 자, 이런 정부가 이스라엘에 들어앉았는데 팔레스타인인들을 어떻게 몰아낼 거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모사드가 그 촉을 바짝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타냐후의 첩보력의 부재다, 예방의 실패다, 그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끌었으니까 미리 막지 못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크루크의 말과 조합을 해보면 크루크가 적나라하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정보를 이미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고, 거기에 사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전쟁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우리한테 와주는구나. 바보 같은 하마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좀 더 확실해집니다. 예전에 의심을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확실해요. 하마스는 그걸 몰랐겠느냐? 하마스도 알았다. 요게 상당히 이게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정도 만약 제 의견에 동의를 하셨다면은 이 부분까지 네타냐후가 미국의 힘에 쉽게 굴복할 가능성이 낮다. 왜? 준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자에서 민간이 그렇게 살상되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세계 이론이 돌변해도 깜짝하지 않는 것, 다 이해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을 왜 제가 세상의 변곡점,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으로 가는 변곡점이라고 부르냐? 지금 세계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라고 봅니다. 패권 위주, 즉 미국 위주의 세상에서 다극화 세계 질서로 가게 된다. 자,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소외받았던 많은 작은 나라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지금 패권 체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그들의 경제 체계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왜? 기존에 패권 위주로 했을 때 적들을 다 정해놨고 그 적들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탄압의 대상으로 봐요. 근데 세계의 경제는 이미 꽉 찼어요. 그렇게 많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불릴 만큼 했지만 한 10년 됐죠. 그게 10년 전에 활발했죠. 우리 시장이 다 꽉 찼잖아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제는 계속 경제 위기의 위험만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 빚만 늘어나고 있죠.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해요. 빚이 느는 그 이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빚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라시아 프로젝트, 또 러시아가 생각하는 유라시아 프로젝트, 중국의 1대1로 아프리카 나라들,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그 틈을 거쳐서 전 세계랑 연결되는 거, 그게 거점들이 살아나는 거, 한반도가 남북이 소통이 되면서 대륙과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남은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의 질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정복의 대상, 징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죠. 불만들이 폭주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각국에서는 좀 더 우경화된 정부들이 탄생을 하죠. 우리 아베가 그래서 30몇 년 지배를 한 거잖아요. 우리 윤석열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코로나랑 경제 힘든 거 겹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우리는 대비도 잘한 편이고, 그런데도 우리만을 보는 시야, 맥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한 대통령을 우리가 하나 뽑아놓은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저는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기회를 잡았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전라도에 가면은 이쪽에서 뭐 80%, 90%, 경상도에 가면은 80%, 90%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떤 기회를 부여받아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급진적인 대통령하고 손이 맞아서 스파크가 발생해서 새로운 정부가 생겼다. 새로운 전쟁이 생겼다. 계속간다. 사람들 더 흡인시킨다. 왜?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으니까 변화를. 그걸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하마스가 전쟁을 치른 이유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공격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공격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알고 치른 결정이에요. 누가 더 큰 흐름이 맞느냐는 거죠. 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마스가 이 전쟁을 벌인 타이밍은 지금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집트, 그다음 사우디, 이집트하고는 이미 했고 면달하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되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구나. 이렇게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겠죠, 분위기가. 예. 그런데 그들이 본 시각은 이거죠.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고 있고. 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과 관계 정상화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미국이고, 미국이 그 성과로 자랑했잖아요. 트럼프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지금 사우디랑 시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마스가 본 것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어떤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는 거,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거. 그리고 미국이 약해지면서 지금 브릭스 강해지고, 브릭스가 여러 나라에 올라타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이때까지 소외됐던 국가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간다. 옛날에 한 큰 국가가 예를 들어서 소련이 붕괴될 때 여러 가지 나라로 쪼개졌죠. 미국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도 보면은 각 주들이 독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중국이 붕괴된다 하면은 그때도 밑에 지금 소수민족들이 각 불만 있는 지역들이 국가로 바뀌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게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다.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봤기 때문에 하마스가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걸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흐름에도 맞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그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도와줄 수 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참혹한 패배를 예약한 미국의 약화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유럽이 함부로 나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있겠죠. 결국 지금 인도까지 돌아섰잖아요. 확실하게. 그까지는 하마스의 포석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희생을 각오하고 하면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똑같은 이유로 절대절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사태, 기존의 우리의 기득권 이 체제를 더 강하게 유지시키면 되겠다. 이스라엘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약간 비현실적이죠. 그들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많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제 소개드렸던 에르도안의 발언, 가자의 도살자라는 발언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터키가 선봉에 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 같은 이슬람으로서. 그래서 에르도안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전쟁으로 발발을 하게 되고,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발을 담글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산을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빠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을 엮으려고 할 것 같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가 봐서는. 이 휴전 기간 중에도 헤즈볼라 공격했고, 레바논도 공격했죠. 거기서 어떤 다른 수를 또 벌일 수가 있어요. 미국이 딸려오지
않을 수 없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전쟁은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확대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만, 그리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의 잣대, 예. 그리고 우리도 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주요 종교 중에 하나인데 종교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멘트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불교에서 나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느냐?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종교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인간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을 위무해주고 쓰다듬어주면서 등장했던 그 종교들이 이제는 그들도 기득권화돼 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런 영혼의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공감을 못하고 감수성이 떨어져 있다. 그들도 낡은 세력이다. 한 예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탈하는 거잖아요.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BTS가 종교다. 왜? 거기서 새로운 세대에 던져진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기존의 종교는 위로를 못 해주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것이 지속되고 확대되면 사람들이 그런 걸 더 크게 느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사적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사안이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도 지금 이스라엘의 자기 도취, 예, 그리고 도착된 그들의 행태를 봤을 때 비록 차근차근한 제한이 들어갔지만 이미 그들은 미국을 얕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용할까만 고민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위협을 전 세계 사람한테 선사하면서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핵을 가진다라는 것을. 예.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